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본 전쟁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7년 전쟁이긴 했으나 7년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고 1592년 1차 침략인 임진왜란과 우리의 선전과 명예참전으로 3년간의 휴전을 하였고, 이에 1597년 2차 침략을 한 정유재란을 통틀어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 의병들의 봉기, 명나라의 지원 등으로 위기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침략의 원흉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진왜란에 얽힌 이야기는 이 밤이 새도록 다 해도 모자라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의 포로들은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승전국인 조선에게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침략자인 일본은 패배했음에도 꽤 이윤이 남았던 장사였는데요. 이 땅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으로 조선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문화적 손실을 입어야 했던 반면, 일본은 조선에서 약탈해간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오히려 번영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전후의 후일담이 더욱 화가 나게 하면서 씁쓸한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의 선조들은 임진왜란을 거쳐 정유재란에 이르기까지 10만 명 이상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온 일본의 병사가 통합 15만에서 20만 정도 되었다고 하니 10만 명이면 실로 엄청난 인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조선인을 인간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돈벌이로 생각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목을 밧줄로 묶어 마치 짐승처럼 처참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끌고 간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하나는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노예뿐 아니라 외국의 조선인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로 막대한 이익을 올렸던 것입니다. 조선인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생포한 조선인들을 짐승처럼 대하여 무거운 짐을 옮기게 하는 등 중노동을 시켰고, 아프거나 몸이 약해 이용가치가 떨어진 조선인은 쓸모없는 소라고 지칭하며 가죽을 벗겨 죽이고 가차없이 바다에 던지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인신매매상에 의하여 일본으로 넘어가 유럽과 동남아 일대의 국제노예로 팔려나갔는데, 당시 조선의 노예들이 전세계 노예시장에 풀리면서 그 시세는 6분의 1로 내려갈 만큼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도공을 비롯한 많은 조선의 기술자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 포로 중에서 특별히 선별하여 귀하게 여긴 자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조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1593년 히데요시가 내린 서신에 의하면 사로잡은 조선인 가운데 세공기술자와 바느질을 잘하고 손재주가 있는 여인을 잡으면 곁에 두어 일을 시키고 싶으니 보내라 라고 지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히데요시가 조선의 많은 기술자 중에서도 유독 탐을 냈던 기술자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자기 제조술이 급성장했다는 것은 일본을 비롯해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리타 도자기 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의 도자기 축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선의 도자기 장인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만 해도 일본은 나무 그릇이나 도기를 주로 사용했고, 조선에서 흔했던 자기를 만드는 기술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끌려간 대표적인 도공은 아리타에서 일본 도자기의 도조가 된 이삼평과 가고시마에서 사스마 도자기를 생산한 신당길과 박평의가 일본의 도자기 영웅이 되었고, 특히 이삼평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본 백자는 중국을 제치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일본 자기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조선으로 들어오지 않고 일본의 도자기 산업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걸까요? 이는 조선과 달리 일본은 기술자들에 대한 대접이 매우 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많은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서책들을 약탈해 갔는데요. 전국시대라는 오랜 내전으로 각종 기록과 서책이 대거 소실되어 이마저도 조선에서 훔쳐가 보충하려 했습니다. 궁궐과 양반집을 털어 약탈해 간 책의 규모는 10만여 권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고려사 조료 등의 역사서에서부터 유학, 불교, 문집 등 셀 수 없이 많은 분야의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책뿐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선비들도 대거 납치해 갔는데요. 한 예로 형조 좌랑을 지냈고 선비이자 의병장이었던 강항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강항은 몇 번의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탈출을 포기하고 작전상 태도를 바꿔 일본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지식을 나누는 처세를 하였고, 일본의 역사와 지리 등을 파헤쳤는데 이는 훗날을 기약하며 일본의 약점과 비밀을 파악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글솜씨에 일본 사람들은 강항의 글을 얻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하며, 일본의 성리학자인 후지와라는 강항의 제자가 되기를 청하고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강항과 후지와라는 함께 일본 최초의 유학 교과서인 서우경 외훈본을 완성하며 일본에서도 유학이 민간에게 개방되며 발전했던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강항은 고국으로 들어와 2년 9개월 동안의 기록인 간양록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간양록은 일본의 역사와 풍속, 일본의 군사 전력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된 책으로 일본으로 가는 사신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624년 조선통신사의 기록인 동사록에 따르면 일본의 시장에는 물화가 산처럼 쌓여 살림집에는 곡식이 널려 있으니 일본 백성들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전범국인 일본이 전쟁 이후 오히려 번영을 누렸던 반면, 조선은 전쟁의 피폐함과 더불어 수많은 인력과 문화의 손실, 그리고 기술의 정체라는 후유증까지 겪어야 했으니 이런 후일담은 우리에게 실로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이 종결된 후 7년째 되는 1605년 일본과의 협상이 시작됐는데, 그 문을 연 인물은 사명대사였고, 사명대사가 사절단을 이끌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와談判을 벌여 납치된 조선인 수천 명을 데리고 귀국하게 됩니다. 이후 세환사절이 일본을 다녀가며 조선인들을 송환시켰는데, 송환된 조선인은 8,482명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송환된 조선인을 대하는 조선의 태도는 어이없게도 냉담했습니다. 조경담의 난중 잡록의 기록을 보면 선장들은 피로인 남자와 여자들을 맞자 우리가 보는 앞에서 포박했다. 그 모습은 약탈보다도 더 심했다. 선장들은 그들을 모두 노비로 삼았다. 피로인이 미인이면 그 남편을 묶은 채 바다에 던져 그 여자를 첩으로 삼았다. 이러한 소행은 결코 한두 예로 그치지 않았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났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같은 민족끼리 더한 고초를 당하였고,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조국이라고 찾아왔는데 남자는 노비로 여자는 첩으로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 이는 조선의 사대부들이 포로로 잡힌 조선인들이 적군에게 협력해 자발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심했고, 자력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인정했지만 세환사절단을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작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반성은 하지 못할 망정, 안팎으로 고난을 당했던 우리 민초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행태를 벌였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소문이 일본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해지며 아예 귀국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메이지 시대의 일본의 한 역사학자는 임진왜란을 일본의 사치스러운 해외 유학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그 유학의 비용은 임진왜란 때 끌려간 우리 조선인의 피와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라가 약하다는 것과 또한 전쟁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술과 문화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담한 대가를 치른 일들을 통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